개혁이 좌절되냐 안 좌절되냐 이거는 개혁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을 다 임명해 놓는다고 해도 그 괜찮은 사람들이 혼자 버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강력한 민심이 유지가 돼야지만 개혁으로 몰아쳐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게 되게 소중한 교훈이에요. 국민들이 시선을 거두는 즉시 정치권은 흔들린다. 이런 걸 이게 아주 굳건한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광장에서 매주 토요일 촛불을 들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광장의 힘으로 이 전체적인 개혁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특검 지금 임명됐어요. 네, 지금 지명됐죠. 지명됐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등 3대 특검을 모두 지명을 했는데 원래는 임명까지 3일 정도 이제 걸려요. 임명 기한이. 근데 추천 당일 모두 지명해서 특검 구성과 활동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네. 당일날 밤 11시인가에 그 통보가 왔다면서요? 또 일하고 계셨나 봐요. 이러면 잠 누가 자요, 진짜. 밤 11시에 그런 거 통보서 보내면은 특검 앞으로 이제 잠 잘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일을 너무 잘한다. 이런 속도는 너무 좋고요. 하루하루가 황금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시간이에요, 저들에게는. 네, 3일 내내 뭐 숙고할 필요도 없죠. 지명하고 바로 임명하고 이거 덩달아 국회의장도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이게 국민들의 민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속도가 나는 거겠죠. 자, 이 3명의 특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내란 특검 담당으로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이 있습니다. 권한대행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네, 감사위원이었죠. 네,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고요. 최재 감사원장 탄핵됐을 때 권한대행으로 당시 대통령실 이전에 특혜가 없었다라는 감사원의 자체 조사에 반발해서 재심의 검토를 지시하기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윤석열과 그 대립했던 인사네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좀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 좀 있죠. 여러 사람들이 좀 우려도 나오고 걱정도 있고 한데 일단 임명됐으니까 일단 지명됐으니까 넘어가 보고 김건희 특검 담당으로는 민중기 전 판사 변호사가 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서 박근혜 청와대 간 재판거래 의혹 등을 추가로 확인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몇 가지 믿음직스러운 거는 이문정 검사의 징계 취소 소송에서 무죄 구형은 정당하다면서 이문정 검사에게 승소를 했어요. 자, 일단 이문정 편이면 일단 믿음직스럽다. 저는 이렇게 기준을 보고요. 잘 몰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세히 나온 게 없어요. 아는 사람들도 뭐 다리 건너서 그냥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력이에요. 실력.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를 운영할 건가. 앞으로 활동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성과로 증명해야 될 것 같고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최혜병 특검에는 군 검찰 출신인 이명현. 했죠.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지냈고요. 조국혁신당 추천입니다. 네, 이분도 그 군 법무관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냈던 사람이고 예전에 박노항 원사 사건 수사를 맡아본 경험이 있는데 이 박노항 원사라는 사람이 초대형 군 비리, 병역 비리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사람에 대한 이제 수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 좀 아쉬웠던 수사는 있었습니다. 더 높은 그 성까지 가지 못하고 그 보이는 현상 안에서 좀 정리를 한. 그러니까 박노항 원사는 형을 받았는데 이 박노항 원사한테 비리를 준 정관계 인사들의 병역 비리까지는 확인을 못한 거죠.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건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꼬리 자르기로 특검이 진행되면 어떡하나. 우리의 목표는 발본색원이에요. 발본색원. 결국 그 뿌리의 뿌리를 찾아서 완전히 모조리 청산을 하는 게 이번 특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지는 사람들 수사할 거면은 그냥 검찰한테 맡겨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검찰이 절대 접근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특히 뭐 공천 개입 문제 같은 경우는 김건희가 사실 메인이고 윤석열이 메인인데 검사들이 절대로 수사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김주현도 진짜 베일에 쌓여 있잖아요. 내란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 다 청산하려면은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거를 얼마나 의지 있게 해내냐,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이 세 분에 대해서 아무리 검색해도 뭐 그냥 보도되는 거 정도밖에 없어서 이럴 때는 조선일보를 보는 게 좋습니다. 조선일보의 논조가 어떠냐, 이 세 명 우려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고
이 사람 3명 굉장히 임명을 잘했다 그러면은 의심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조선일보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네, 법조계 일각을 또 소개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치우친 특검이 주도하는 수사 결과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을 일단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지명한 특검들 중에는 지난 정권과 나를 세우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과거 특검들 얘기를 하면서 과거 특검들은 무색무취한 인물들로 일부러 논란이 안 되게 임명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향적인 사람들만 임명할 수 있냐라는 보도였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잘 임명하신 것 같고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조선일보가 공격하면 좋은 사람, 조선일보가 칭찬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앞으로 활동은 지켜봐야겠죠. 우리가 이전에 이제 특검들을 기억해 보면은 본질, 특히 세월호 같은 경우도 그 이 조은석 검사 조은석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 조사도 뿌리까지 가지 못하고 그 해경 1, 2, 3 정장을 처벌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좀 전적이 있어서 좀 걱정은 우려되지만 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누구한테서 나오냐? 바로 국민들한테서 나온다는 겁니다. 압도적인 내란 청산의 민심이 유지되고 지속된다면 이 특검 3인방이 요 정도만 하자, 여기까지만 정리하는 게 좋겠어 라는 아주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의지와 입장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그럼 다음 주 한 20일 안에 특검이 구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7월 중에는 특검이 발족이 하겠네요. 자 그래서 발족하자마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란 범들 있잖아요. 주요 임무 종사자들 7월달에 다 풀려납니다. 다시 재구속시키는 겁니다. 그거부터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그거 먼저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축사에서 축사 발표를 했어요. 남북 대화를 재개하겠다. 그거에 대한 희망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입장을 냈는데요. 내용을 한번 짚어주시죠. 축사 내용이요? 네. 축사 내용 좀 많은데. 네. 근데 축사 내용은 실제로 저기 보면 그 뉴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내용은 없었군요. 뻔한 내용들이 계속. 네, 사실 보죠? 제가 볼 때는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북 사이에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이게 이제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윤석열 정부하고의 큰 차이죠. 윤석열 정부는 북한은 적이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거의 이런 자세였잖아요. 매번 그런 연설만 했었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대북 정책을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우리 싸우지 말고 지내자. 평화롭게 지내자. 평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서 상당히 이제 좀 의미가 있다. 네. 의지는 엿보이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치까지 딱 했으니까 이거 진짜 잘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문재인 정부가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관계가 진짜 초반에 좋았는데 갑자기 더 안 좋아져 버렸잖아요. 한미 워킹그룹이 생기고 미국이 제동을 걸고 하면서 남북 관계가 거의 중단돼 버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부한테 뒤통수 맞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그 평양 거기 그 경기장에서 연설도 하게 10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엄청 감동받고 내려오셨다고요. 근데 이후에 진행된 게 없었던 거죠. 국힘당은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싸웠기 때문에 뒤통수 맞을 일은 없었는데 민주당 정부하고는 잘하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으니까 이게 더 이 북한 입장에서는 괘씸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이제 북한하고 접촉하려고 뭐 특사도 막 보내려고 하고 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물밑 접촉하려고 시도는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이게 간단하게 풀릴 문제는 아니다. 민주당 정부 들어왔으니까 북한도 이제 갑자기 정책 바꿔서 이제 한국 정부랑 대화해 보자 이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한 것처럼 실제 행동으로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결국은 한미연합훈련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한미연합훈련이 8월에 시작하나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이 한미연합훈련이 이재명 대통령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거 미국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좀 골치 아픈 건데 일단은 지금 보면은 한미일 군사훈련이 있었던 거 아세요? 언제요? 매번 있었던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네.
그 엊그저께인가 뉴스에서 F-16이 추락해가지고 한국 그 네. 전투기 조종사가 탈출했다 뭐 이런 보도 나왔잖아요. 그게 네. 뭐냐면 알래스카에서 진행되는 레드 플래그 훈련이라는 그 다국적 공군 훈련인데 여기가 사실 한미일하고 하나 더 해서 4개 나라가 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미일 연합 훈련이었던 거거든요. 그 훈련을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도 이 훈련이 한미일 진행되고 훈련은 있군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한반도에서 하지 않고 멀리 알래스카 가서 하고 또 이제 훈련의 대상이 북한을 공격하는 걸로 이렇게 그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네. 이런 식으로 한미연합훈련이나 한미일 연합훈련을 계속 해버린다면 북한이 당연히 신뢰를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의지도 표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근데 행동을 한 10개는 보여줘야 믿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면.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그 배신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짜 이해하지 않으면은 아니 북한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대화 요청까지 했는데 북한이 언제까지 거절할 거야? 막 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실 진짜 남북관계를 너무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시라면 3년 전을 돌아봐야 돼요. 끊임없이 도발해서 전쟁하겠다고 했던 그 정권이 3년을 북한이 인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전쟁 났다가 이제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고 한반도가 쑥대밭이 날 거니까 그 전쟁을 억제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북한의 인내심이 3년 동안 유지됐는데 지금 몇 차례의 이 조치들로 북한이 빠르게 호응해라 라고 얘기하기엔 좀 무리스럽죠. 그래서 신뢰를 쌓기 위한 좀 전격적인 행보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남북관계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제기하는 거는 8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 이거가 진짜 말 그대로 연례적으로 아주 최소 규모로 진행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중단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있을 때여야지만 정말 의지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근데 가능한 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충분히 설득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니 당신도 지금 북한하고 그 정상회담 하고 싶은 거 아니냐. 아하, 그치. 그럼 훈련 안 하면 된다. 그러면 정상회담 되는 거다라고 설득할 수 지금 있어요. 트럼프가 우리한테 북한이랑 어떻게 좀 통로 만들 수 없냐고 알아봐 달라고 그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러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그리고 북에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친서를 보냈다가 북한이 거절했잖아요. 네, 수령 거부를 했다라고 네. 하는데 그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건 뭐냐면 미국에 있는 북한 외교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유엔 대표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엔 대표부 쪽 그게 이제 보통 북미 간에 서로 소통하는 창구거든요, 거기가. 네네. 그래서 거기로 이제 전달해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써서 보냈는데 거기서 수령을 거부했다. 거기서부터 안 받았다. 네, 가지도 그렇죠. 못했구나 지금 거기로. 그렇죠. 아예 뭐 북으로 가지 못하고 뉴욕에서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은 행동으로 보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지금 눈앞에서 계속 전쟁 훈련하고 네. 있는데 이거 편지 보낸다고 누가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방송을 중단했어. 저기는 행동으로 보여주네. 우리도 그럼 똑같은 행동으로 보여주자. 이게 되는데 미국은 말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가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대화합시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대북 적대 정책이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대북 제재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북에서 당연히 트럼프 친서 뭐 백날 보내줘도 소용없는 거죠. 아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북한을 북중러 이 그 동맹에서 북한을 좀 뭐 이간질해가지고 북한을 빼내고 싶은 구상이 있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북한이랑은 난 친해, 중국은 꺼져, 러시아는 아주 러시아랑도 좀 친해지려고 하는 거지 지금 전쟁 협정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간질을 하고 싶어하는 게 지금 미국의 목적인데 북한이랑 대화가 돼야 뭐 이간질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서도 보내보고 막 뭐 보도도 하고 트럼프가 계속 그 구애를 펼치는데. 당연히 새 정부가 들어선 한국에도 요청을 하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미국과의 관계에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